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이는 80에 육박하는데요. 5살 아기 입맛이란 소리를 듣습니다. 초코칩을 너무 좋아하는 데다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곤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미국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답니다. 왠지 친근감을 주고 소통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알고 보면 국민들의 바람은 의외로 단순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월세가 급증하고 있다. 빈곤에 내몰리는 청년 세입자다. 월세 아무래도 나가는 돈이죠. 전세는 그래도 돈이 쌓일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임대차법 후 10개월간 서울 월세 거래가 15%에 육박하게 늘어났답니다. 반면에 전세는 1% 조금 넘게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거죠. 주거, 취약, 천령층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기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1조 넘는 탈원전 비용 결국은 국민 곧 세금으로 떠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12월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요. 전기료로 거둔 4조 전력기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 조기 폐쇄, 사업 중단했다는 비용이 드는데 이걸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산업부 추가적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단 거둔 돈을 여기다 쓰게 된다. 결국은 세금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와 함께 사진이 있습니다. 먼저 사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 볼 따뜻하네. 접종이 돌려준 가족의 품. 백신 접종 요새 빠르게 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 계엄령 속에서 14개월 만에 모녀가 상봉을 한 겁니다. 기쁨의 상봉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엄마 볼 14개월 만에 만져봅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의 진격. 뭐 어디 뭐 작전 이게 아니에요. 어제 상황. 한 17, 8시간 만에 이런 모습이 있었죠. 얀센 백신 17시간 만에 90만 명이 예약을 끝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는 분은 그냥 기회도 없었어요. 하도 빨리 마감이 됐으니까. 내용 보겠습니다. 선착순의 접속이 폭주했다. 군대 간 보람 있네. 예비군 민방위 대상으로 했거든요. 예약 성공, 3040 자축하는 경우도 있더라. 백신 접종 기회를 얻었다. 자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KF-21 시제 1호기. 이거 국산 뭐 최신 전투기 뭐 이렇게 소개가 됐잖아요. 얼마 전에 공개가 됐었는데 그 모습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 뒤 도로 분해했다. 시제기인데 분해를 했다. 행사용으로 서둘러서 조립한 뒤 다시 해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물론 이 군 당국에서는요, 이 책임자 쪽에서는요, 원래 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해체 작업에 들어간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이례적인 모습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도로 분해했다. 뭐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6월 2일 수요일 순서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공식 사과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낸다. 뭐 이런 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입장인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공식 사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아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대선 주자 한 분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어떤 입장,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 분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 분석해 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트럼프 닮았다.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비난일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난에 가깝게 들리는데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신 트럼프 닮았어. 아무래도 언쟁이 있었겠죠. 자, 마지막 키워드는 IOC의 이중잣대입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일본 지도를 올렸는데 거기에 떡하니 독도를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려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로서 속 터지는 거는 IOC의 태도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과거의 평창올림픽 때 태도와 지금 태도가 좀 다르거든요.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될긴 한데요.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당인 민주당 상황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당권 경쟁 굉장히 주목을 받고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의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된 민주당의 입장, 오늘 나올 거란 얘기가 많습니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듯한 분위기인데요. 그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 관련 오늘 당 차원의 사과할 듯하다. 언론에 따라서는요, 단정적으로 오늘 사과한다라고 쓴 것도 있고요. 이 기사는 검토다, 할 듯하다, 무게가 글로 가 있다. 이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친문 진영에선 이게 당이 사과할 일이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대표는 사과 입장, 친문에서는 반대 입장, 뭐 이런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송영길 오늘 조국 사태 사과할 듯 여당 내에서 당 책임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다. 여기는 앞선 기사하고 좀 다른 목소리를 또 전하고 있죠. 당내에서는요 야기된 문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과할 필요 없다 주장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사과를 하거나 당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 그 사과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나.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 어떤 쇄신의 지점을 조국 사건, 이 사건을 놓고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입니다. 내로남불 논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부분 입장을 전혀 표시 안 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김구락 교수님. 네. 송영길 대표가 아무튼 어떤 식으로 오늘 입장을 좀 낼 것 같아요.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뭐 전체적 취지는 송구하다. 뭐 이런 입장일 듯하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입장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드디어 조국의 이른바 조국의 늪에서 탈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란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 예. 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그렇죠. 하고 이제 정점을 찍어야지만 예.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종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부각이 되면
그걸로서 당이 분열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아, 전당대회라면 대선 관련 그렇죠. 전당대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최근에 사실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낙연 전 대표나 뭐 정세균 전 총리가 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예. 또 뭐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걸 그냥 방치하는 한 계속해서 당내에서 이걸 갖고서 모든 얘기들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정부 여당은 그러니까 예컨대 이 민주당이 지금 뭐 집권당이잖아요. 예. 집권당은 사실상 모든 정부 여당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게 책임 정치의 본질이기 때문에 책임 사과의 주체 맞습니다. 선택적인 책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예. 또 한 가지가 지금 사실 백신도 접종 늘어나고 경기도 뭐 회복세에 있고 예. 특히나 수출이 32년 만에 최고로 한 43% 증가를 했어요. 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예. 이런 문제로 해서 정부 여당이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는 거죠. 민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손영길 대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만 당내 어떤 분열이 잠재워지고 하나의 어떤 도약의 계기. 전대는 사실은 분열의 시작이 아니라 도약과 뭐 단합과 통합의 어떤 시작으로서 사실 대선 본선에서 승리의 예. 시작점이거든요. 예. 그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손흥민 대표 이거 잘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리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겠냐 이거죠. 당내에서 더 이상 그러면 다른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견을 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견이 물밑에 돌고 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정리를 하는 거죠. 입장 정리라는 것이 당에서 만들어지면 그것을 거부하고 저는 여전히 이 조국 문제에 있어서 예. 다른 목소리를 낼 거야라고 얘기하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저는 손영길 대표가 이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최영호 고문님. 앞서 영상에도 확인해봤지만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보수 진영이 딱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엮이는 거다. 이런 주장,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짜 맞추는 프레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수 진영에 유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팩트를 보면요. 예. 첫째,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뭐 의견이 4분 5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이 책을 쓰고 출간하는 거를 당하고 의논을 했을까요? 전혀 안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알려지죠. 예. 근데 내용으로 보면은 진짜 뭐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종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 저는 그러니까 집필을 할 때 책을 쓸 때 꼭 읽어야 되는 사람이 세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전당대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전당대회 전에 지금 뭐 당권 후보라든가 예.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분들 그분들 읽으라고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국이라는 중심으로 해서 친문 굉장히 열성 지지파들이 모이는 내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본인에 대한 호소, 본인의 존재감에 대한 어필, 약간 이런 의도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뭐 조국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러나 앞으로의 차기 대권이라든가 지금 뭐 당 대표로서의 나와 있는 방향성에는 친문 지지 열렬 지지층이 지금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 나는 거기에 핵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지금 표시한 책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답을 드리자면 예. 당이 이것에 대해서 사과할 필요가 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은 진짜로 우리나라 국정을 끌고 나가는 집권 여당인데 개인의 그리고 뭐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검찰 개혁을 하고 이런다 그러는 거 아십니까? 예. 근데 지금 법원에서 그 검찰 개혁에 따라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 이렇다면 국민에게는 굉장히 낯선 풍경과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시기적인 또는 내용적인 그러면 면이 있다고 최하고 봅니다. 님께서 민주당이 사과할 필요가 굳이 없다.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말씀이신데. 그럼요. 그러면은 사과는 아무 데서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조국 장관의 개인의 네. 지금 비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뭘 잘못했냐고요. 집권 여당이 더 뭐 하면 나가고 진짜 그러면 예.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에는 국민들이 끄덕거리지만 조국 장관을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인턴 시키라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최영호 고문님 말씀이 아까 보면 뭐 기사에서 친문 진영 내에서 나오는 거와 결론은 같은데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은 아주 다르네요. 보니까 지금. 다른 이유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아무튼 오늘 뭔가 좀 잡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라도 나오겠죠. 지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속타는 지지율, 재난지원금 띄우는 여당. 지금 재난지원금과 지지율을 같이 써놨어요. 최근에 정당 지지율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속이 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의식해서 재난지원금 이 기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적기 투입돼야 경제가 살아난다. 윤호중 추경안 처리 시급하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야당과 정부, 그 기재부죠. 재정당국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퍼주기 프레임 역풍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 의식해서 또 돈 푸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게 또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는데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위해 이 포용적 완화 정책 그리고 전국민 재난 지원을 포함하는 이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 예. 지금 그 조금 더 회복돼야 될 부분이 여지가 남아 있는 게 소비 진작입니다. 국내 소비요. 예. 그러니까 국내 소비를 작년 1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승수 효과가 매우 컸었거든요. 예. 1년 전까지 소급해서 손실 보상을 하자라고 할 때의 전제는 그걸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국회에서 논의가 할 필요가 이야기해 보자. 있죠. 예. 예. 현 정부의 돈 선거 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 마치 중독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년도의 국가 채무는 1,091조 원으로서 당군 이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직을 쌓기 위한 나라빚 잔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 김병희 교수. 네. 지금 여당 내 움직임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있어요. 이른바 이제 국민들 상대로 뭔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현금을. 근데 첫 번째가 사실은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얘기가 그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9월, 뭐 추석 얘기가 있었는데 좀 당겨서 7월. 그러니까 추석 때 주는 게 아니라 휴가비 개념으로 좀 일찍 주자. 그 7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자영업자분을 상대로 한 손실보상금 내기는 여야가 사실 의견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요번에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모든 걸 다 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9월이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일단은 백신에 대한 조기 접종을 통해서 전 국민 집단 면역을 행사하고 달성하고 여기에 맞춰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측면에 맞춰서 9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9월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컨벤션 효과를 바탕으로 이때 국민의 여론을 다 잡지 못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과 정권에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사이에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기저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정치를 위해서 지금 있게 되는 재정을 풀게 되는 국가의 경제, 나라 곳간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대한민국 국회 본청 앞에 가보면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이 책상을 두고 염치가 없어서 여기에 손실보상법 처리될 때까지 먹고 자고 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텐트를 치고 벌써 수개월째 손실보상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소상공인 출신의 최승재 의원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예. 이미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소상공인을 위해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차일피일 밀어주고 있죠. 전 국민에게 적은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예. 훨씬 더 큰 우선순위로 코로나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재난지원금 논의라는 것이 맞냐라는 언급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부터 국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설득의 문제가 있어. 야당은 좀 굉장히 그 부분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 여당,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돈을 마련하기 때문에 약간 머뭇머뭇거리고 좀 부정적인 입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실보상 문제는 사실 여야가 좀 의견이 모이고 있어서 이건 바닥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작년에 한 번 있었죠. 한 번 더 가자. 뭐 이런 내용이 여당 내에서 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 지금 여론조에서 많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선거 그리고 정치가 국민의 그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란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체 재난지원금을 고려한다는 게 굳이 나쁜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재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좀 무리를 해서라도 풀 수밖에 없는 이런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김병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물론 이제 그 일부 그 제한된 업종의 자영업자를 돕는 손실 보상에 관련된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지금 현재 지금 휴가철 그리고 그 제한된 업종에 있는 손실 그 영업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살펴볼 때 전 국민 차원에 있어서의 재난지원금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그 고민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이게 단순한 선고형에 의해서 선거만을 바라보고 이게 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회해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그 돈을 쓴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논란도 많습니다. 다 쓰느냐? 아니면 오히려 저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부에서 일단 쓰기 때문에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걸 또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영호 고문님. 아니 지난 10월 달에요. 우리 한국형 재정준칙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60% 이상 GDP 60% 이상 못하게 되는데 지금 지난해 4차례 했죠. 올해도 한 차례 했죠. 그러면 2024년도 되면요. 채무 비율이 59.7%로 올라갑니다. 이거 못해요. 1차 추경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금요. 자 휴가비를 준다 그러면 휴가 단위라는 거 아닙니까? 여행 단위라고. 아니, 접종률이라도 30% 40% 넘게 간 후에 지금 다녀야지 마스크 쓰고 지금 지금 4명 이상 5명 이상 지금 뭐 밥 못 먹게 하는데 지금 다닙니까? 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재정 준칙을 지키려면 지키고 아니려면 그럼 그걸 지금 법이 5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안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방역 준칙은 지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여행이라든가 5일 이상 그거는 이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더 많이 백신을 맞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이 예컨대 경제활동 아주 활성하게 하려면 백신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촉진의 차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보상에 대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위로금의 어떤 성격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국민 전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위로금이 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 측면을 다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컨대 이제 미국을 얘기하면 미국 이번에 3차인데 3차만 1.9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 원을 풀었어요. 한 사람당 1,500달러 정도를 개인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왜 그렇게 그러면 하는지 거기는 뭐 부채 비율도 우리가 훨씬 높아요. 정부 부채 비율이 우리 60% 안 돼 있지만 거기는 120%에 가깝고 일본 같은 경우는 230% 이미 돌파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잠재적인 역량은 아직 조금 남아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지막 이 탈출의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논쟁은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할 때 전 국민 상대로 주는 게 맞느냐, 이른바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싸움이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비교하면은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어요. 외국과 우린 상황이 다르다. 무슨 소리냐, 똑같이 적용해야지 왜 다르냐,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이번에 역시 또 이 논쟁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여당 상황과 관련돼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입장이 없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조국엔 입 닫은 이재명,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의 시간.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이준석 돌풍에 또 응원을 보냈더라. 이렇게 해서 일부러 쓴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무반응 일관, 조국 전 장관, 아까 말한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정부 사람이었잖아요. 그 민주당과 아주 각별한 관계. 근데 여기는 무반응, 그리고 이준석 돌풍은 남이당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장을 내고 응원을 했다는 거죠. 친문 지지층 흡수보다 중도 확장성에 방점을 찍었다. 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 지사 측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죠. 뭐 이런 반응이에요. 야당 압박의 일축. 지금 야당은요,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조국 전 장관 얘기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자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느냐고요? 이렇게 대답이 나온 겁니다, 지금. 아무튼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곽 교수님. 예. 왜 침묵하고 있죠? 전략적 침묵이다. 전략적 침묵이다. 이렇게 그 전략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해도 당내 경선 치러야 되잖아요. 당내 경선에서 상당한 주류는 사실 친문이고 친문의 일부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뭐 민심에 부응해서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시각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다시 그 논란이 확대 재생산돼서 그 논란뿐이 안 남는 경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김광석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게 얘기해봐야 득볼 게 없다는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전략적 침묵이라고 말씀드리는 사실은 조국 전 건데. 장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 두 갈래 방향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이걸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송구합니다. 이런 방향이거나 오늘 아마 송영길 대표가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방향은 조국 전 장관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 당한 사람이다. 이 방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 선택을 예.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했죠. 안쓰럽다. 뭐 조국 예.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동정적인 의사 표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대의 쪽에는 조금 반하는 그런 어떤 내로남불이랄까 공정성이랄까 거기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고 더 많은 시민들은 그쪽의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 다수로 그렇죠. 다수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일단 당내 경선의 상황 속에서는 이 친문의 어떤 눈치를 뭐 일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얘기를 갖고서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예.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조국 전 장관 얘기로 계속 돌고 그걸로 이제 편을 가르고 분열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적전 분열이 이루어지고 예. 경선을 치고 나서 누군가가 뭐 후보로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합이고 단합이고 이런 어떤 계기가 아니라 사실 더 많은 어떤 앙금이 쌓여서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의견을 이재명 지사가 가졌다고 해도 이렇게 의사표명을 좀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김건학 교수님께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언 부탁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언하시겠어요? 저는 이 선택지가 가장 최선의 선택지라고 가장 생각을 합리적이다, 합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유효한 침묵이다. 그 이상으로 나갈 때에는 함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급무 다른 두 분은 좀 조국 전 장관을 약간 두둔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 상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 이재명 지사 상황을 좀 분석하고 있어요. 여권 1강 이재명. 그런데 안 뚫리는 서울 지지율이 고민이다. 전략 수정할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최근에 약간 정체 상태죠. 높긴 합니다. 1등이죠, 단연. 그런데 뭔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30%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20%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지지율 21.6%. 여기는 서울 얘기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10%포인트가 밀리고 있다. 이유는 뒤돌아선 부동산 민심, 특히 서울 민심이 그렇다. 이게 원인 아니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래프로 서울과 수도권 지지율을 좀 분석하고 있는데 지지율 그림이 좀 복잡하네요. 이게 뭐 한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지역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서 앞서가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좀 차이가 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최영호 고문님. 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지지율이 약간 좀 묶여 있어요. 정치 그렇죠.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서울을 못 듣는 이유가 뭐 이런 현상이 참 드문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같이 가거든요. 통상 그렇죠. 예, 통상 그렇고 수도권이 이제 같이 가는데 지금 이제 서울을 오세훈 시장이 이제 시장이 되면서 일단 뭐 다른 부분들을 이제 갖고 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호남인데 거기는 이제 올라만큼 올라가 있고 중도층을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도층에 눈길이 누구한테 가 있냐면 윤석열, 이준석 뭐 이런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 눈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그런 이 지지율 고민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거기를 깰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확장을 어떻게 되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당대표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컨벤션 효과가 지금 조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어떤 전략들을 짜가지 않겠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요. 지지하는 층이 겹치잖아요. 젊은 층, 그다음에 중도, 그러니까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박스권이라는 이 지지율의 형태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 주변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포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치고 나갈 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구락 교수님하고 최영호 고문님 두 분이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략적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뭔가 지금 계산법이 복잡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자칫 잘못 누르면 이게 숫자가 잘못 찍힐 수 있으니까 큰일 난다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뭔가 하나하나 입장을 내고 행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또 뭐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너무 뭐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언론도 약간 그런 방향, 전략적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